봄방학은 마치 게으른 강물처럼 천천히 흘러가며 종강을 향해 느릿느릿 나아간다. 구피도 그런 강물 따라 여유롭게 따라 걷는다. 그는 이미 작은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책상 여기저기에 칼끝을 찔러 뾰족한 끝을 부러뜨린 상태다. 책상에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거나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은 안 되고 그냥 몸도 머리도 크게 힘들지 않은 심심풀이 같은 걸 찾아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의자 다리 하나에 올라가 빙빙 돌고 책상을 찌르고 하품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켄지와 카보이는 지금 도시를 떠났고 연수생 변호사는 사냥 허가증을 내고 아버지 댁으로 내려갔다. 구피의 두 동료도 휴가 중이다. 구피와 리처드 카스톤이 사무실을 번갈아 가며 지키지만 카스톤은 켄지 방에 자리 잡고 있어 구피는 속이 타들어간다. 그래서 구피는 집에서 엄마와 올드 스트리트 로드에서 랍스터와 상추로 저녁을 먹으며 그 사무실이 한물간 사람들한테나 맞는 곳인 것 같다며 빈정대고 누가 잘 나가는 사람이 올 줄 알았으면 사무실이라도 칠했을 거라고 투덜댄다. 구피는 켄지와 카보이 사무실에 앉는 사람은 모두 자신에게 나쁜 의도를 품고 있다고 의심한다. 누가 왜 언제 어디서 그렇게 하려는지 묻는다면 한쪽 눈을 감고 고개를 저을 뿐이다. 그런 의심을 바탕으로 실제로 아무 음모도 없는데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체스를 두며 상대도 없이 심각한 게임을 즐긴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자꾸 자른다이스와 자른다이스 사건 서류를 들여다보는 걸 보면 구피는 뿌듯해한다. 분명 그 일은 혼란과 실패만 불러올 테니까 그의 이런 만족감은 또 다른 방학 중 사무실 순례자 영 스몰리드에게도 전해진다. 영 스몰리드가 진짜 소년이었는지는 린컨즈인에서 의심받는다. 그는 15살 조금 안 된 법의 베테랑 같은 존재다. 주변에서는 그가 챈서리 레인 근처 담배 가게에서 만난 여자를 좋아해서 몇 년간 약혼했던 다른 여자와 헤어졌다고 농담한다. 키는 작고 마른 얼굴인데 멀리서도 아주 높은 모자를 써서 알아볼 수 있다. 그의 야망은 구피가 되는 것이다. 옷도 구피처럼 입고 말도 구피에게 하고 모든 걸 구피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구피에게 특별한 신뢰를 받고 가끔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구피에게 인생 조언도 한다. 구피는 아침 내내 창밖에 기대에 앉아 있다가 여러 의자를 번갈아 앉아보며 편한 곳이 없음을 깨닫고 머리를 식힐 생각에 몇 번이나 철제 금고 안으로 머리를 쑤셔 넣었다 뺐다 했다. 스몰리드는 탄산음료를 2번이나 가져와 2개의 공식 유리잔에 담고 자로 휘저었다. 구피는 스몰리드에게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것 같다는 역설을 제안하며 창틀에 머리를 기댄 채 힘없이 축 늘어졌다. 그때 구피는 올드 스퀘어 링컨즈인 아래 좁은 복도에서 수염이 나오는 걸 느끼고 그 수염이 그의 얼굴 쪽으로 살짝 올라오는 걸 보았다. 동시에 낮고 엉들린 목소리가 인을 가로질러 휘파람을 불며 입아 구피 하고 불렀다. 말도 안 돼. 구피가 깨어나며 말한다. 스몰, 여기 잠링 왔네. 스몰도 창밖을 내다보며 잠링에게 고개를 끄덕인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야? 구피가 묻는다. 더포드 근처 시장 정원에서 왔어. 더는 못 견디겠어. 입대해야 해. 아, 혹시 반 크라운 좀 빌려줄래? 정말 배고파 죽겠어. 잠링은 배고파 보이고 더포드 시장 정원에서 허름해진 모습이다. 야, 혹시 쓸만한 반 크라운 있으면 좀 던져줘. 밥 좀 사 먹으려고. 나랑 같이 밥 먹을래? 구피가 동전을 던져주고 잠링은 깔끔하게 받는다. 얼마나 버텨야 하지? 30분도 안 될 거야. 저기 가기만 기다리는 중이거든. 구피가 머리를 처박으며 대답한다. 어떤 적인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 연수생이 될 거래. 기다릴 거야. 그동안 읽을 거리라도 줄 수 있어. 스몰리드는 법률 목록을 권하지만 잠링은 그건 못 참겠다며 진지하게 거절한다.
신문줄게. 구피가 말한다. 그 사람이 갖고 올 거야. 하지만 여기서 들키지 않는 게 좋아. 우리 계단에 앉아서 읽어. 조용한 곳이야. 잡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 영리한 스몰이드는 신문을 건네주고 가끔 계단 난간에서 잡닝을 슬쩍 살펴보며 지루해져서 갑자기 도망치지 않을까 감시한다. 마침내 적이 물러나고 스몰이드가 잡닝을 데리러 간다. 그래, 잘 지냈어. 구피가 그와 악수하며 묻는다. 그럭저럭이지. 너는 어때? 구피가 자신은 별 볼 일 없다고 대답하자 잡닝이 용기 내서 묻는다. 그 여자는 어때? 이 질문에 구피는 갑자기 불쾌해하며 반응한다. 잡닝, 인간의 마음에는 분명히 선이 있어. 잡닝은 재빨리 미안하다고 말한다. 그 얘기만 빼고 구피가 불만 섞인 기분으로 말한다. 분명히 선이 있어. 잡닝. 잡닝은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한다. 그 사이 식사 모임에 참석한 활동적인 스몰이드는 법률 서체로 즉시 복귀하라는 쪽지를 써서 우편함에 넣고 구피처럼 모자를 기울여 쓰고는 구피에게 이제 사라질 시간이 되었다고 알린다. 그래서 세 사람은 근처의 슬랩뱅이라는 식당으로 간다. 그곳에서 40대쯤 돼 보이는 활기찬 웨이트리스가 스몰리드에게 호감을 준 모양인데 스몰리드는 나이와 상관없이 마치 수백 년을 살아온 듯한 지혜가 넘치는 기묘한 존재다. 어렸을 때 유람에 누워 있었다면 분명 꼬리 달린 코트를 입고 있었을 거라고 할 만큼 그는 깊고 오래된 눈을 가지고 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모습도 원숭이 같고 목도 뻣뻣하며 절대 속지 않고 뭘 하든 다 아는 척한다. 요컨대 법과 형평법에 철저히 길러져서 어쩐지 화석 같은 요정 같은 존재가 된 것 같다. 공공기관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존도이고 어머니는 노 가문의 유일한 여성이라는 농담도 나돈다. 첫바지조차도 파란 가방에서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 인공적으로 하얗게 표백된 곤양 배추, 가금류, 신선한 원두콩 바구니, 시원한 오이, 숯불에 구울 준비가 된 고기들이 유혹하는 쇼윈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몰리드는 당당하게 식당 안으로 들어간다. 식당 사람들은 그를 잘 알고 존중한다. 그는 자신만의 자리를 차지하고 신문을 챙기며 오래 앉아있는 노인 고객들을 견제한다. 작은 고기 조각이나 빵보다 제대로 된 큰 고기 조각만으로 그를 달랠 수 있다. 소스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 자신의 작은 힘을 의식하고 스몰리드의 풍부한 경험에 맡기며 구피는 식사의 메뉴를 고르는 일에 그에게 상담한다. 웨이트리스가 메뉴를 읽어주며 뭐 드릴까요? 치크 라고 묻자 교활한 스몰리드는 송아지고기, 햄, 프렌치 빈스, 그리고 속을 채우는 것 잊지 말아요. 폴리라고 답한다. 오래된 눈썹을 기이하게 치켜뜨면서 구피와 잡링도 같은 메뉴를 주문한다. 맥주 섞인 세 잔에 반반도 추가된다. 웨이트리스가 바벨탑 모형처럼 4인 접시들과 얇은 주석 접시 뚜껑들을 들고 금세 돌아온다. 스몰리드는 세팅된 음식을 보며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윙크한다. 그때부터 손님들의 출입과 웨이트리스의 분주한 움직임, 접시 부딪히는 소리, 주방에서 고기를 배달하는 기계의 굉음, 추가 고기 주문을 외치는 소리, 계산을 부르는 소리 등이 이어진다. 덕분에 뜨거운 고기 냄새와 테이블보, 카레, 묻은 기름과 맥주 얼룩이 자연스레 뒤섞인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3명의 법률 3인방은 배를 채운다. 잡링은 단추를 단단히 잠가서 꾸밈 이상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의 모자는 가장자리에 반짝거리는 이상한 광택이 있는데 마치 달팽이가 즐겨 다니는 길 같기도 하다. 같은 현상은 그의 코트 곳곳, 특히 솔기 부분에서도 보인다. 그는 곤란한 처지에 처한 신사의 희미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연한 수염도 다소 낡고 초라해 보인다. 그의 식욕은 매우 왕성해서
최근에 간신히 꾸려왔던 생활을 짐작하게 한다. 그는 송아지 고기와 햄 접시를 동료들이 아직 절반도 못 먹었을 때 이미 바닥 내 버릴 만큼 빠르게 먹어치웠다. 이에 구피가 한 접시를 더 권한다. 고마워, 구피. 사실 도 하나 더 먹어야 할 것 같아. 새 접시가 나오자 그는 아주 열심히 먹기 시작한다. 구피는 그를 가끔씩 눈여겨보다가 그가 두 번째 접시의 절반쯤 먹고 나서 반반 맥주잔을 들이켜며 다리를 쭉 펴고 손을 비비는 만족한 모습에 말했다. 너 다시 사람이 됐구나. 토니. 아직 완전히는 아니야. 이제 막 태어났다고 해야지. 다른 채소도 먹을래? 풀, 완두콩, 여름 배추. 고마워, 구피. 사실 여름 배추도 먹어야 할 것 같아. 주문이 들어가고 스몰위드가 비꼬듯 달팽이 빼고요. 폴리. 라며 덧붙인다. 그리고 배추가 나온다. 나 점점 잘하고 있어. 구피. 토니는 칼과 포크를 능숙하게 다루며 말한다. 그 말 듣게 되어 기쁘네. 사실 이제 막 10대가 됐거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마친다. 구피와 스몰리드가 접시를 비울 때쯤 토니는 아주 훌륭한 속도로 송아지 고기와 햄, 그리고 배추까지 거뜬히 해치우며 두 사람을 여유 있게 이긴다. 그럼 스몰, 너라면 페이스트리는 뭐 추천해? 구피가 묻는다. 마로우 푸딩이지. 스몰리드는 바로 답한다. 오, 그렇구나. 토니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외친다. 좋아. 구피 나도 마로우 푸딩 하나 먹어야겠다. 마로우 푸딩 새 접시가 나오고 토니는 유쾌한 농담을 던진다. 이제 성인이 되는 중이야. 이어서 스몰리드의 지시로 채셔 치즈 세 조각과 작은 럼주 세 잔 이 차례로 나온다. 즐거운 만찬의 절정에 다다르자 토니는 카펫 깔린 좌석에 다리를 올리고 자기 쪽 좌석을 혼자 쓰며 벽에 기대어 말한다. 이제 다 컸어. 구피, 성숙에 도달했어. 그런 말인데 너 생각은 어때? 스몰리드랑 함께하는 거. 전혀 꺼릴 거 없어. 그의 건강을 위해 건배하지. 자네를 위해. 스몰리드가 화답한다. 내가 묻고 싶은 건 지금 생각은 어때? 이때 말이야. 구피가 다시 묻는다. 점심 먹고 난 다음 생각이랑 점심 전에 생각하는 건 다르지. 구피 친구. 그래도 점심 먹고 나서도 내가 뭘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단 말이야. 일포망제. 알지? 토니가 프랑스어를 흉내내듯 말한다. 일포망제라고 프랑스어 표현인데 식사는 나한테도 프랑스 사람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꼭 필요해. 스몰리드는 확실히 훨씬 더 그렇다고 동의한다. 만약 누군가 내게 말했더라면 토니가 계속한다. 너랑 나랑 링컨셔에서 신나게 놀다가 구피 저번에 캐슬 월드라는 집 보러 갔던 그때 말이야. 스몰리드가 정정한다. 체스니 월드야. 체스니 월드. 내 정중한 친구에게 감사를. 만약 그때 누군가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완전 궁핍해질 거라고 했다면 나는 그 사람 머리를 한 대에 날려버렸을 거야. 토니가 절망적인 체념을 담아 어벤워터를 한 모금 마시며 말한다. 정말로. 그래도 토니, 그땐 내가 잘못된 길에 있었어. 구피가 만류한다. 기차 안에서 그 얘기만 했잖아. 구피, 부인하지 않아. 내가 그땐 길을 잘못 들었어. 하지만 일이 잘 풀릴 거라 믿었어. 그 일들이 잘 풀릴 거야 아는 너무나도 흔한 믿음. 일이 돌거나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잘 풀릴 거야 아는 믿음. 마치 미친 사람이 세상이 삼각형이 될 거라 믿는 것처럼 나는 일이 잘 풀리고 모두 정리될 거라 확신했어. 토니가 약간 애매한 말투로 어쩌면 의미도 애매하게 덧붙인다. 하지만 실망했지. 절대 잘 안 풀렸어. 채권자들이 사무실에 찾아와 시끄럽게 굴고 사무실 거래처에서 빌린 돈 갖고 이런저런 불평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끝났어. 새로운 일도 시작할 수 없었고 만약 내가 내일 추천서를 줘야 한다면 이 일이 거론될 거고
날 못 쓰게 만들 거야. 그럼 내가 어쩌겠어? 나는 시장 근처에서 몸을 숨기며 싸게 살았지. 그런데 돈도 없는데 싸게 산다고 뭐가 달라? 그냥 비싸게 사는 거랑 똑같아. 차라리 나은 걸 스몰리드가 생각한다. 확실히 그게 요즘 유행이지. 난 유행과 수염이 약점이었어. 누가 알든 상관없어. 토니가 말한다. 정말 큰 약점이지 젠장. 진짜 커. 토니가 어맨워터를 다시 한 모금 마시며 대담하게 덧붙인다. 그래,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다른 길은 없고 군대에 가는 것 말고 뭐가 있겠어. 구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의견을 말한다. 그는 인생에서 마음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처럼 진지하고 무게 있는 태도를 취하며 말한다. 토니, 나와 우리 공통 친구 스몰리드가 말인데, 스몰리드는 겸손하게 말하며 한 모금 마신다. 두 분 다 그렇습니다. 신사분들, 이 문제에 대해 당신이 잘나졌다고 말하는 거야. 토니가 씁쓸하게 외친다. 말해봐. 구피, 내 속마음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인을 떠났다고 스몰리드가 살짝 거들며 말한다. 네가 인을 떠난 이후로 토니, 구피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도 우리 공통 친구 스몰리드에게 최근에 생각한 계획 하나를 얘기했어. 너 스네그 습이라는 문구점 주인 알아? 그런 문구점 주인이 있다는 건 알지. 토니가 대답한다. 하지만 우리 쪽은 아니었고, 난 잘 몰라. 그는 우리 편이야. 토니. 그리고 나는 잘 알아. 구피가 재빨리 반박한다. 사실 최근에 우연한 계기로 그와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됐어. 그 계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아마도 혹은 아닐 수도 있지만네. 삶의 그림자를 들이운 어떤 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 부피는 이렇게 괴로운 마음을 자랑하는 듯한 말투로 친구들을 유혹하지만 주제가 나오면 언제나 인간 마음속의 현 얘기로 갑자기 돌변하는데 토니와 스몰리드는 당황해서 조용히 입을 닫아버린다. 그런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구피가 되풀이한다. 사실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스네그스비 씨부부가 나를 잘 도와주려 한다는 것. 그리고 스네그스비가 바쁠 때는 꽤 많은 필사 작업을 맡길 수 있다는 거야. 그는 툴킹온 변호사님의 모든 문서도 맡고 있고 꽤 괜찮은 사업가야. 우리 친구 스몰리드가 직접 나서서 증명할 수 있을 거야. 스몰리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증언할 준비가 된 듯 눈빛이 반짝였다. 자, 여러분. 구피가 말한다. 그러니까 조블링. 이 일이 별로 희망적인 직업처럼 보일 수도 있지. 인정해.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고 군대 가는 것보단 훨씬 낫다네. 시간이 필요해. 지금 저한 골칫거리들이 좀 지나가길 기다려야지. 스네그스비한테 글 좀 써주는 일이라도 하면 훨씬 나은 조건으로 버틸 수 있을걸. 조블링이 말을 끊으려 하자 현명한 스몰리드가 기침을 하며 셰익스피어 하고 끼어들었다. 이 일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 조블링. 구피가 말한다. 첫 번째가 그거고 이제 두 번째야. 내가 아는 크룩. 길 건너에 있는 재판관 말이야. 조블링. 크룩을 알고 있지. 얼굴은 본 적 있어. 조블링이 대답한다. 얼굴은 알고 있군. 좋아. 그럼 리틀 플라이트도 알지. 누구나 다 알지. 조블링이 말했다. 그렇지. 모두가 알지. 자, 최근에 내가 플라이트에게 매주 일정한 용돈을 줬어. 거기서 집세만큼 떼서 직접 크룩한테 냈지. 플라이트가 보는 앞에서 말이야. 그 덕분에 나도 크룩이 사는 집과 그의 생활 습관을 알게 됐어. 크룩은 방을 하나 내놓았거든. 아주 싸게 원하는 이름으로 마치 100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것처럼 조용히 살 수 있어. 질문도 안 하고 내 말 한마디면 세입자로 받아줄 거야. 내가 원한다면 바로 지금이라도 말이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주지.
조블링. 구피가 목소리를 낮추고 친근하게 말했다. 그 사람 참 이상한 노인이야늘 종이더미 속을 뒤지고 글 읽고 쓰는 걸 혼자 배우려 하는데 전혀 진전이 없어 보이더라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보기엔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을걸. 그게 무슨 조블링이 말을 잇는다. 내 말은 구피가 어깨를 쓱 하며 말한다. 그를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야. 스몰리드, 내가 내 말 들은 적 있지? 그를 알 수 없다고. 스몰리드가 짧게 대답했다. 몇 번. 나는 인생과 직업 세계를 좀 알지. 토니, 대개는 사람 속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되는데 이 노인은 완전히 달라. 깊고 교활하고 비밀스러워. 그런데 술 취하지 않은 적이 없을걸. 이렇게 묘한 사람은 처음 봤어. 나이가 엄청 많을 거고, 영혼이 없고, 엄청 부자라는 소문도 있고, 밀수업체일 수도, 물건 받는 사람일 수도, 무허가 전당포 주인일 수도, 돈 빌려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 난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봤지. 어쨌든 그 사람을 좀 알아두면 쓸모 있을 거야. 이 일에 딱 맞으니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조블린과 구피, 스몰리드가 동시에 테이블에 팔꿈치를 대고 턱을 괴며 천장을 바라봤다. 잠시 후 모두 천천히 술을 마시고 몸을 기대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로를 바라봤다. 예전만큼 힘이 있었더라면 말이지. 토니. 구피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람 마음속에는 참 복잡한 선들이 있거든. 그가 말하지 않은 마음 한켠에 허전함은 너메노터 잔에 담겨 내려왔다. 구피는 이번 모험을 토니 조블링에게 맡기며 휴가 동안 한가할 때 필요한 돈 3파운드에서 많게는 4, 5파운드까지 언제든 써도 된다고 말했다. 윌리엄 구피가 친구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을 거야. 하고 강조했다. 이 말에 조블링은 감동해서 구피, 내 트럼프 주먹을 하고 외쳤다. 구피가 주먹을 내밀며 조블링, 친구야, 여기 있어. 라고 했고 조블링도 구피, 우리 몇 년째 친구잖아. 라고 답했다. 구피도 그렇지. 친구라며 화답했다. 둘은 악수를 나누고 조블링은 진심을 담아 고마워. 구피, 옛적 나누는 뜻으로 한 잔 더 할까 해. 라고 덧붙였다. 크롱네 마지막 세입자는 거기서 죽었지. 구피가 덧붙였다. 그래. 조블링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사고사라는 판결이 나왔어. 괜찮지? 왜? 괜찮아. 근데 좀 다른 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 방에서 죽을 필요까지 있나 싶어. 조블링은 이 점이 꽤 불쾌한 모양이었다. 몇 번이나 죽을 곳은 널렸을 텐데. 라거나 걔가 내 방에서 죽는 걸 좋아했을 리 없지. 하고 말했다. 하지만 약속은 사실상 정해졌고 구피는 믿음직한 스몰리드를 보내 크록이 집에 있는지 알아보자고 제안했다. 크록이 집에 있으면 바로 만나서 얘기를 마칠 수 있을 테니까. 조블링도 좋다고 하자. 스몰리드는 키 큰 모자를 눌러쓰고 구피 특유의 태도로 식당 밖으로 나갔다. 곧 돌아와서는 크록이 집에 있고 가게 문 너머 뒤편 방에서 한시처럼 골아떨어져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럼 내가 계산할게. 구피가 말했다. 우리 가서 뵙자. 스몰. 얼마냐? 스몰리드는 눈썹 하나 까딱하며 종업원을 불렀고 즉시 계산을 말했다. 송아지 고기와 햄내 접시가 3파운드, 감자 4개가 3실링 4펜스, 여름 배추 한 통이 3실링 6펜스, 개호박 3개가 4실링 6펜스, 빵 6개가 5실링, 채셔 치즈 3개가 5실링 3펜스, 하프 앤 하프 4잔이 6실링 3펜스, 럼 4잔이 8실링 3펜스, 폴리 3잔이 8실링 6펜스, 총 8실링 6펜스인데 폴리 동전 반소벌이네 18펜스가 넘는군. 스몰리드는 이런 엄청난 계산에 전혀 신나지 않았다. 그는 시원하게 고개만 가닥이고 친구들을 보내버린 뒤
기회가 되면 폴리를 슬쩍 감탄하며 바라보고 모자 벗은 채로 자기 키에 비해 너무 큰 신문들을 읽었다. 타임스지를 펼쳐서 기사를 훑으려 하면 마치 자러 가서 이불 속에 숨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구피와 조블링은 크룩이 운영하는 잡화 가게로 갔다. 거기서 크룩은 여전히 한 시잠에 빠져 있었다. 즉, 턱을 가슴에 붙인 채 거칠게 숨쉬며 주변 소음이나 가볍게 흔드는 것에도 전혀 깨어날 기미가 없었다. 그의 옆 탁자엔 빈 진, 병 하나와 잔이 놓여 있었다. 가게 안은 술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선반 위 고양이의 초록 눈마저도 반쯤 감겼다가 떠지며 술 취한 듯 흐릿하게 반짝였다. 여기 좀 멈춰. 구피가 몸을 축 늘어뜨린 노인을 도 한 번 흔들며 말했다. 크룩씨, 이봐요. 당신. 하지만 술기가 배어든 헝겊 뭉치를 깨우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이렇게 술과 잠 사이에서 저렇게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람 본 적 있어. 구피가 한숨을 쉬었다. 저게 일상적인 잠이라면 조블링이 좀 놀라며 말했다. 언젠가 오래 갈걸. 늘 경련 발작 같은 잠이야. 단잠이 아니라. 구피가 다시 흔들면서 말했다. 이봐, 전화. 도둑이 몇십 번 들이닥쳐도 모르겠네. 눈 좀 떠봐요. 겨우겨우 눈은 떴지만 방문객들을 보거나 주변을 인식하는 기색은 없었다. 다리를 포개고 손을 모으고 입술을 몇 번 오물렸다 벌렸다 했지만 여전히 고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그래도 살아있긴 하네. 구피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재무관님. 친구 한 명 데려왔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노인은 여전히 가끔 입술을 닥닥거리지만 전혀 의식 없는 상태였다. 잠시 후 겨우 일어나려 했고 그들을 도와 일어나 벽에 비스듬히 기대서서 빤히 쳐다봤다. 어떻게 지내세요? 크록씨. 구피가 약간 당황하며 말했다. 잘 지내시죠?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크록씨. 건강은 괜찮으시죠? 노인은 아무 목적 없이 구피를 한 대 치려는 듯 팔을 휘둘렀는데 결국 얼굴이 벽에 부딪혔다. 그 상태로 잠시 벽에 기대어 쌓여 있다가 비틀거리며 가게 앞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바깥 공기와 안들의 움직임, 시간이 흐른 것 때문인지 몸이 좀 돌아온 모양이었다. 그는 다시 비교적 안정된 걸음으로 돌아와 모자를 다시 썼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둘을 바라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졸고 있었네요. 깨우기 힘든 때가 있어요. 참, 정말 그렇습니다. 선생님, 구피가 대답했다. 뭐, 깨우려 했던 거야. 크룩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조금만요. 구피가 설명했다. 노인의 눈이 빈 병에 머물렀다. 그는 병을 집어들고 살펴본 뒤 천천히 거꾸로 뒤집어 보였다. 이런, 마치 이야기 속의 요정처럼 소리쳤다. 누군가 여기서 술 좀 섰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구피가 말했다. 병 좀 다시 채워드릴까요? 그럼요. 꼭 그래야죠. 크룩이 신이 나서 외쳤다. 그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옆집에서 채워어요. 솔트 엄스 재무관님이 사랑하는 14펜스짜리. 아마도 나를 잘 알걸. 그는 빈 병을 꼭 쥐어주듯 구피에게 내밀었다. 구피는 친구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병을 들고 부랴부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병에는 술이 가득 차 있었다. 크룩은 그걸 마치 손주라도 되는 양품에 안고 애지중지 쓰다듬었다. 근데 말이야. 크룩이 눈을 가늘게 뜨고 속삭이듯 말했다. 술맛을 본 후였다. 이건 주임 판사님이 주신 14펜스짜리가 아냐. 이건 18펜스짜리야.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부피가 말했다. 귀족이시구먼. 자네. 크룩이 다시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의 뜨거운 입김이 마치 불길처럼 훅 다가왔다. 땅을 가진 남작이라니까. 기회를 잘 포착한 구피는 친구를 위블시라고 즉석에서 이름 붙여 소개하고 이번 방문의 목적을 설명했다.
크룩은 병을 팔에 끼운 채로 그는 늘 일정 수준 이상의 취함이나 맨정신을 넘지 않는다. 새로운 세입자를 흘어보더니 마음에 드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방 보고 싶지. 저문이 좋은 방이야. 하얗게 도색도 새로 했고 부드러운 비누랑 소다로 싹 닦았지. 이 방 월세 2배는 받을 수 있다니까. 나 같은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싶을 땐 얘기도 하고 고양이도 있어서 쥐 걱정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방 자랑을 늘어놓은 크룩은 둘을 이끌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실제로 예전보다는 확실히 깨끗했고 그의 끝도 없는 창고 어딘가에서 끄집어낸 듯한 오래된 가구들도 몇 개 놓여 있었다. 조건은 쉽게 정해졌다. 구피는 켄지 앤 카보이, 자른다이스 앤 자른다이스 같은 유명한 사건들과 연관돼 있어서 주임 판사에게 얼굴이 안 팔릴 수 없으니까 크룩도 그를 함부로 대하진 못했다. 결국 위블이 내일부터 방을 쓰기로 합의가 됐다. 위블과 구피는 곧장 커서터 거리 쿡스코트로 가서 위블을 스냅스비 씨에게 정식으로 소개했다. 더 중요한 건 스냅스비 부인의 마음도 잡았다는 거였다. 그 뒤 둘은 사무실에서 키 큰 모자를 쓰고 기다리고 있던 스몰리드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각자 흩어졌다. 구피는 연극 한 편 보여주며 이 밤을 마무리할까 했는데 사람 마음엔 그런 거 하긴 너무 공허하게 느껴지는 줄이 있어 하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다음 날 저녁이 될 무렵 위블 씨는 크룩의 집에 겸손하게 나타났다. 짐은 거의 없었고 새 방에 자리를 잡았다. 방 안에서는 창문 셔터 사이로 2개의 눈이 그를 지켜보는 듯 마치 그를 보고 신기해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날 이후 위블 씨는 별로 쓸모없는 일이지만 손재주가 좋은 전문의답게 플라이트 씨에게 바늘과 실을 빌리고 집주인에게 망치를 빌려서 방에서 여기저기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창문 커튼을 걸려고, 선반을 만들려고, 그리고 자신의 티컵 2개와 밀크포트, 접시들을 값싼 작은 후크에 걸면서 마치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은 선원처럼 처절하게 방을 꾸몄다. 하지만 위블 씨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은 그의 가벼운 콧수염을 제외하고는 그 콧수염에 대한 애착은 오직 콧수염만이 남자 가슴속에서 일으킬 수 있는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바로 그가 모은 구립한 인쇄물들이다. 그것은 바로 그 유명한 북한 작품인 알비온의 신들 또는 영국 미인의 갤러리라는 작품으로 영국 상류층 여성들이 각종 가식적인 표정을 지으며 예술과 자본이 결합해 만들어낸 다양한 포즈로 담겨 있다. 위블 씨는 이 멋진 초상화들을 시장 근처 텃밭에서 은둔할 때 그저 보따리 속에 갇혀 있던 상태로 자신의 방을 장식했다. 영국 미인의 갤러리는 저마다의 팬시 드레스 화려한 의상을 입고 각기를 연주하며 각종 개들과 놀고 다양한 풍경을 배경으로 하고 꽃병과 난간이 뒤를 받쳐주는 장면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은 꽤나 인상적이다. 하지만 패션은 위블 씨의 약점이었다. 그것은 마치 토니 조블링의 약점처럼 어제의 신문을 마을의 술집에서 빌려 읽고 지금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유명한 별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알아가는 이야기를 읽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뛰어난 인물이 어제 그 사회에 입성했거나 내일 떠날 준비를 한다는 소식만 들으면 그는 그 어떤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영국 미인의 갤러리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예정인지, 그리고 그 갤러리 속 인물들이 어떤 결혼을 앞두고 있는지, 무슨 소문이 돌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건 바로 인간의 가장 영광스러운 운명을 알게 되는 것과 같았다. 위블 씨는 그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나면 마치 그들을 알고 그들도 자신을 아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해에는 위블 씨는 조용한 세입자였다. 여전히 손재주가 뛰어나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목공도 할 줄 알았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어둠이 깔리면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때 만약 구피 씨나 어두운 모자에 숨어 있는 자신의 작은 모습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칙칙한 방에서 나와서 크룩과 얘기하거나 또는 법원에서 아주 자유롭다고들 부르는 대로 아무와나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법원의 여왕인 파이퍼 부인은 퍼킨스 부인에게 두 가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는 만약 그녀의 조니가 콧수염을 기른다면 꼭 그 젊은이처럼 기르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말을 들어봐요. 퍼킨스 씨. 이 젊은이가 결국에는 크룩 아저씨의 돈을 물려받을 거라고요. 라는 것이었다.